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경찰에 지인이 피의자인 사건의 수사 정보를 캐물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특감반 직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비위에 연루된 다른 감찰반 직원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3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집단 퇴원하겠다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비리에 분노하고 제도 개선을 기대했던 학부모들의 고통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처음으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후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아온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영학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KTX 오송역에서 전기 공급이 끊기는 사고가 난 코레일이 비상 경영을 선포했지만 열차 사고는 일주일 새 6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열차 고장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비 인력과 예산은 계속 줄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KBS 9시 뉴스는 먼저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 기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보고자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경찰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내용 어제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오늘 특별감찰반 직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비위에 연루된 또 다른 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김연주 기자입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KBS 보도로 비위 혐의가 알려진 특별감찰반을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처신을 하거나 비위 혐의가 있는 직원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고받은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특감반 전원을 교체할 것을 건의했고 즉각 조치가 이뤄진 겁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비위 행위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특감반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특감반 전원을 교체한다고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감반원들이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치거나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추가로 적발된 비위가 어떤 것인지, 연루된 직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특감반은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으로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민정비서관실 산하의 특감반과는 다른 조직입니다. 앞서 KBS는 어제 청와대 특감반 김모 수사관이 지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국토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수사 정보를 경찰에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을 한 김 수사관을 친정인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비위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소속기관 장에게 구두로 통보했지만 전파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서면 통보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파견 직원에 대한 직접 징계 권한이 없다며 김 수사관 외에 추가 비위 혐의가 있는 파견 직원을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내고 철저히 조사해 징계할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이렇게 청와대 공직기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습니다. 얼마 전 경호처 직원이 술을 마시고 시민을 폭행하더니 의전 비서관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들 부패와 비리를 감시해야 하는 특별감찰반원들이 잇따라 비리 행위를 저질러서 전원 교체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유호윤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술에 취해 시민과 경찰을 때리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술이 많이 먹어서 기억을 못한다고만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참모님도 조사도 좀 해봐야겠고 목격자도 좀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의전 비서관은 청와대 앞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뒷자리엔 청와대 직원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KBS 보도로 특별감찰반원의 수사정보 유출 시도와 취재진에게 비위 사실을 감추려고 한 민정수석실 관계자의 부적절한 대응까지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오전 해당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며 언론의 지적을 피해갔습니다. 공직 기강을 잡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자성을 촉구하는 메일을 전 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직기강 비서관실 조사에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감찰반원이 추가로 나오면서 결국 한나절 만에 특감반 전원 교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된 잇따른 사건들이 국정 운영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한 여론조사 기관이 오늘 발표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밑으로 떨어진 48.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공직기강 해이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한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한껏 몸을 낮추고 있던 사립 유치원들이 오늘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회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논의 중인 유치원 관련 3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집단 폐원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먼저 서병립 기자입니다. 반대한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추산 12,000여 명, 경찰 추산 4,000여 명입니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이른바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저희 스스로가 이제 정말 자신감이 떨어지고 정말 우리를 이렇게 못 믿고 어떻게 아이들을 맡겨서 잘 키워달라고 하실 수 있는 건가? 사대를 털어서 설립을 했는데 이 유치원을 국가가 설립한 학교처럼 또 공공용 유치원처럼 이렇게 운영하라 하니 특히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시 처벌하도록 한 유아교육법은 악법이라고 외쳤습니다. 또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라는 내용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사립유치원들의 운영자라든가 원장들을 보건법자로 몰아넣는 하나의 도구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유재산권 인정과 시설 사용료 적용 등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법을 통과시키면 집단 폐원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통과된다면 결의를 통해 모든 사립유치원은 즉각 폐원에 임할 것임을 밝힌다. 같은 시각 바로 옆에서는 학부모 단체가 한유총과 정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치원의 주인은 아이들이라며 관련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 24조 2항 개정으로 누리과정지원금 지급 방식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데만 집중하라. 국회가 관련법 심사를 앞둔 상황, 양측의 갈등이 치열해졌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이런 집단 반발 움직임 속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들이 과연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당인 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을 논의하자는 입장인데 자유한국당은 자체 법안을 만드는 중이라면서 계속 논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유치원 관련 법안들은 아직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국가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자체 법안을 마련해 오겠다며 한 달 넘게 심사를 거부해 왔습니다. 합의하에 지금 처리해야 될 이게 있는데 아직도 계속 기다려달라는 게 이게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납득되지 않는 말씀이다. 한국당은 오늘 자체 법안을 발의한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이마저도 의원총회 뒤 취소했습니다. 명제를 들어서 완성된 법을 내놔야지 박용진 의원 3법 내놓는다고 해서 또 검식 그냥 솔속으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투명성 강화에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국가가 시설 사용료를 보상한다는 사유재산 보호 내용을 법안에 넣을지 여부를 두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한유총 집회에 참석해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유치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취재 결과 한국당은 시설 사용료 보상 대신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주는 내용을 넣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립유치원법 관련 심사는 다음 달 3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때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반발과 정치권의 늑장 대응을 지켜보면서 가장 속이 타들어가는 분들은 바로 학부모들입니다. 당장 사립유치원들 상당수가 폐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원화 모집 계획도 늦추고 있어서 당장 내년부터 어린 자녀들을 어느 유치원으로 보내야 할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예원 기자입니다. 이 사립유치원은 지난주 갑자기 유치원 문을 닫고 놀이학교로 바꾸겠다고 학부모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원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폐원에 동의할 수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동의해주지 않아 폐원이 안 되더라도 원장에게 밉보여 아이가 갈 곳을 잃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이거를 안 써주면 내년 재원을 안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여기 안 다녀도 뭐 없으면 집에서 키울 거야. 이런 엄마들 아니고서는. 근데 이제 보낼 데가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보낸 폐원 동의서입니다. 동의가 없어도 폐원은 진행된다. 아이들 거취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는 협박에 가까운 문구가 담겼습니다. 맨날 아침 저녁으로 엄마들끼리 하는 소리가 어디 보내지? 어디 가야 되지? 이것만 걱정해야지. 관련 규정을 어겨가며 폐원을 추진하는 곳이 있다는 말까지 흘러나옵니다. 근데 다른 곳에는 졸업한 엄마들도 불러서 써달라고 한대요. 이제 사인을 해달라. 그렇겠대요. 최근까지 폐원을 결정한 사립유치원은 85곳. 증가세는 최근 들어 더 빨라졌습니다. 탈법적으로 동의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현장 지원단에서 해당하는 유치원을 현장 방문할 거고요.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겁니다. 내년도 원화 모집 계획을 아직 안 밝힌 사립유치원도 서울 경기에만 130여 곳입니다. 비리에 분노하고 제도 개선을 기대했던 학부모들이 법안 처리 지연과 유치원 폐원 추진에 속수무책,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 달 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도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지 70여 년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할머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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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4년 공부를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했던 16살 소녀. 90살 백발 노인이 돼 마지막 희망을 품고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지 꼭 6년.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게 강제동원이라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달 신일철주군 강제징용 소송에서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은 취지로 1인당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의 배상액이 인정됐습니다. 70여 년 만에 되찾은 권리. 대한민국 사법부 만세! 만세! 할머니의 한은 이제야 풀렸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법원은 또 미쓰비시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당수 피해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 내려진 판결. 늦었지만 이보다 더 늦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이 기쁨은 8년 전에 돌아가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님에게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선고 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신일철주군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잃어버린 권리를 돌려주는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소송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파장 등을 법조팀 정성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기자, 지난달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신일철 주군, 그러니까 신일본 제철에 대해서 내려진 판결이었는데 오늘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오늘은 역시 전범 기업이죠. 미쓰비시 중공업과 관련된 판결 2개였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 할아버지들이 원고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배상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또 배상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난달 신일철 죽음 사건 원고가 4명, 오늘은 11명이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15명인데요. 물론 유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따져봤더니 14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까지 대법원 판결이 3개가 내려진 건데 이런 종류의 소송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12건입니다. 소송 당사자는 900명 정도 되고요. 이들 역시 비슷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오래전에 내려진 범죄 행위에 대한 판결인데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 하급시민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다른 강제징용 판결이 있었는데 소멸시효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2015년 5월까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일단은 이 이전에 소송을 낸 경우엔 배상받을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으니까 배상을 받아야 될 텐데 실제로 일본 기업들한테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신일철 주금이나 미쓰비시 중공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따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난 12일이었죠. 변호인단이 일본 신일철 주금 본사를 찾았다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네. 미쓰비시 중공업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변호인단은 그래도 전범 기업들과 직접 협상을 통해 사과와 배상을 받아낸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본 기업들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협상이 잘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전범 기업이 가진 국내 자산을 압류하는 겁니다. 우선 신일철 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해 세운 P&R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신일철이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본금 기준으로 약 110억 원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걸 압류할 수 있고요. 문제는 미쓰비시 중공업인데요. 현재 유일하게 확인한 건 손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연간 4,500만 원 정도 채권이 전부입니다. 네. 최근 건립된 화력발전소 설비 관리도 다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변호인단은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찾기 운동 이걸 벌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 소송엔 이겼지만 실제로 배상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성호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판결에 대해서 예상했던 대로 일본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법조계 일부에서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옳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 이승철 특파원입니다. 판결 직후 일본 정부는 우리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받았고 지난달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한 배상 판결 이후 한 달 새 세 번째 대사 조치입니다. 桁違いの影響を日韓関係に及ぼす極めて重大な出来事である。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음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쓰비시도 판결이 일본 정부의 견해에 반한다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대사를 불러 판결과 관련 일본 측의 과격 발언에 항의했습니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한일 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日本の最高裁の判決でも実体的な権利は消滅していないって言ってるわけですから、被害者の持っている権利をしっかりと充足させる。 이에 근거해 미쓰비시가 중국에서는 징용 피해자들과 화해한 뒤 기금을 만들어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내 변호사와 법률학자 200여 명이 일본 정부의 주장이 잘못됐다며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후 미국, 러시아 등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유지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日本政府の答弁は個人の請求権は全く変更されてないと。 특히 일본 정부의 주장은 인권 문제를 우선시하는 국제사법 흐름에도 걸맞지 않다고 일본 내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영학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자신과 똑같은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알려졌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잔혹한 범행으로 검거된 뒤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1심. 재판부는 준헌한 법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교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검찰과 이영학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영학에게 내려진 무기징역이란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기록 등을 살펴봤을 때 이영학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영학은 딸을 시켜 친구 14살 김모 양을 집으로 데려오게 한 뒤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했습니다. 다음 날 김양이 깨어나자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살해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선 숨진 김양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선고 직후 이의가 있다며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지를 당했습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딸은 지난 2일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증거나 진술이 많은데도 재판부가 간과했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1심 판결을 비판하며 사법부의 전향적 판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편의점 수가 급격히 늘면서 출혈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편의점 간 거리 제한이 업계 자율 규약으로 사실상 부활합니다. 앞으로 100m 이내에 새 점포가 문을 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가는 사람이 많은 한 지하철역 인근. 잠깐 둘러봐도 편의점이 여러 곳 눈에 띕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편의점에서 출발하면 걸어서 20초밖에 되지 않아 또 다른 편의점이 나옵니다. 이 근방 150m 이내에 이런 편의점이 7곳이나 밀집돼 있습니다. 이른바 한 집 건너 한 집 골로 편의점이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한 점포가 들어오게 되면 최소한 1매출 4, 50만 원은 이게 하락을 하거든요. 전국 편의점 수가 4만여 개로 과다 경쟁에 이르면서 업계가 편의점 사이에 거리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제한 거리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건 담합행위 소지로 폐지된 바 있어 이번엔 담배 판매소 거리 제한 규제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담배 판매소 거리 제한을 100m로 추진하고 있는데 담배가 편의점 매출에서 40%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100m 이내에 새 점포가 생기긴 어려울 거란 계산입니다. 이 점주들의 어떤 실질적인 보호라든가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거리나 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을 두는 것이요. 다만 이렇게 되면 편의점 사업에 늦게 뛰어든 업체들,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은 불만일 수 있습니다. 점포 개발하신 분도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100m가 되면 더 신규 출제가 어려우시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일 자율규약 심사를 완료하고 업계는 확정된 자율규약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출점 제한 규정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지난 9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의 임대주택 30만 가구 공급 계획과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죠. 그런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집값 하락, 교통난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없는 지구 주정 반대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 지역 주민 200여 명이 국토교통부 앞에 모여 택지 지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기와 인천 등 13개 지구 주민들이 함께 협의회를 꾸려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정부가 토지 수용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데다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지고 교통난 등이 발생할 거란 주장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왔을 땐 지역 아파트와 너무나 차별화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교통과 그다음에 교육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지역들은 이미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 공람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광명시의 경우는 아예 지자체 차원에서 공람 자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와 화성 등 2기 신도시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신도시보다 서울과 더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를 짓는다는 소식에 소외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2기 신도시라는 게 자족도시 기능을 활성화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제일 문제가 교통이 계속해서 개선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면서 남은 26만 5천 가구에 대한 택지 지정도 순탄치 않은 상황. 택지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개별 사유지 보상 협의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에 10만 가구 공공택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은 차질이 없다면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지난주 KTX 오송역에서 전기 공급이 끊기는 사고가 났죠. 멈춰선 열차는 한 대였지만 뒷열차들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대규모 운행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코레일은 비상경영까지 선포했지만 일주일 사이에 열차 사고가 6차례 발생하면서 비상경영이란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최근 3년간 열차 고장 건수를 따져봐도 증가세가 뚜렷한데요. 재작년에 100건을 넘었고 작년에는 118건, 즉 사흘에 한 번꼴로 고장이 났습니다. 이렇게 고장, 사고가 늘고 있는데 코레일은 정비 인력과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과 강릉을 잇는 고속철도가 개통했습니다. 이렇게 노선이 새로 생기고 기존 단선도 복선화하면서 전국의 기찻길은 최근 2년간 900km 길어졌습니다. 더불어 터널과 교량, 역사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정비가 가장 까다롭다는 고속열차, 그리고 안전정비가 필요한 시설이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KBS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관련 인력과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유지와 보수를 담당하는 인력은 정원에 비해 수년째 부족한 상태. 3년 전에는 38명 모자라던 게 지난해엔 205명 부족으로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선로 시설물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인력 예산도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 4,300억 원대에서 지난해엔 4,200억 원대로 100억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코레일은 5천억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인력과 예산 절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철도 사고는 자칫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무턱대고 정비 분야 투자를 줄이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안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간과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이제 안전 예산으로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확보해서 이제 투자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늘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에 잦은 열차 사고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기강이 느슨해져서 안전관리 등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코레일의 안전관리 체계와 차량 정비 시스템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학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 개정안도 8년 만에 통과됐습니다. 정창하 기자입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고인의 친구들은 직접 본회의장을 찾아 의원들의 표결 장면을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윤창호법은 제가 형제처럼 사랑했던 창호를 비롯해서 수많은 음주운전으로 목숨 잃은 분들의 목숨값으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강사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강사법은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 강사가 열악한 처지를 호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국회 입법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대학들의 재정 부담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내년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에선 강사들이 대량 해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고 지원 방안은 아직 국회 예결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국립이든 사립이든 막론하고 대학 등록금이 또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수입이 증대되는 요인은 정부 지원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서울 강서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심신 미학자에 대한 처벌 감경 요건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 등 모두 60건의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정치개혁특위를 출범시켜 놓고 있죠. 활동 시한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각 당들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이고 이 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먼저 최광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은 합쳐서 60%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실제로 가져간 의석은 전체 의석의 80% 이상이었죠.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사이의 비례성이 지켜지지 않고 이른바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국회의석 300석 가운데 비례대표에게 할당된 몫이 전체의 1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나온 대안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예를 들어 10%의 지지율을 얻은 정당이 지역구에서는 단 한 명만 당선됐다면 국회의석 10%를 채울 때까지 나머지 29명을 비례대표로 뽑는 겁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자신들이 설계한 제도에 따라 지난 20대 총선의 투표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봤는데요. 거대 양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15% 가까이 줄고 반면 소수 정당의 의석 비율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거대 정당은 소극적인 반면 군소 정당들이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입니다. 논의의 또 다른 한 축은 의원 정수 확대 문제입니다. 선관위는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대1 수준은 돼야 한다며 현행 의석 유지를 전제로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50석 이상 줄어드는 이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긴 어렵기 때문에 대신 지역구 의석은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 늘리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진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거대 의석을 가진 양당과 소수 야당들 입장이 좀 다릅니다. 설령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전체 국회의원 의석 수를 어떻게 할 건지, 선거구제는 또 어떻게 바꿀 건지, 선거 권역은 어떻게 나눌지 등등 남아있는 쟁점들이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입니다. 이어서 조태흠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앞 야3당 의원들이 늘어섰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연동형 비례제를 수용하라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득표율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의석을 얻어온 야3당은 21대 총선에선 연동형 비례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당 득표와 의석수를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것이 이번 선거제도의 핵심이요. 그동안 입장이 모호했던 한국당도 원칙적 동의로 돌아섰습니다. 일단은 야3당과 연대해 여당인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연동형 비례 도입을 촉구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도 원칙적으로 동감과 공감의 뜻을 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동형 비례제의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아왔던 민주당 역시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제가 당론이지만 연동형 배분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선거구제 개편을 꼭 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도 있었던 만큼 적극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바로 연동형 방식 이런 것들이 도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야 5당 모두 일단 연동형 제도에 찬성 입장이지만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구 형태는 어떻게 할지, 권역은 어떻게 나눌지 등 실제 개편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수많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8년째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유성기업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노무 담당 임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조 측은 오늘 폭행 사건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서울 사무소 점거 농성을 풀었습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노조원들 신원을 확인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박혜평 기자입니다. 거센 발길질에 다쳤던 문이 열리고 노조원들이 들이닥칩니다. 고함과 욕설 속에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노조원들이 막아서자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주위만 맴돕니다. 1시간가량 계속된 폭행으로 유성기업 노무 담당 김모 상무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일단 경찰이 왔으니까 계속 얘기했죠. 저는 사람 계속 맞고 있다 다 죽어간다. 그러다 죽지도 모른다. 한두 명 얘기한 게 아니고. 사측이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유성기업 노조는 46일 동안 이어온 서울 사무소 점거 농성을 풀고 폭행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유성기업 지혜는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며 아울러 당사자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폭행에 가담한 7명과 경찰 진입을 방해한 5명 등 노조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다음 주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도 특별 합동감사단을 보내 당시 경찰의 초동조처가 적정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유성기업에서는 2011년 노조 파업과 사측의 직장 폐쇄로 촉발된 분규가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행 사태도 우발적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사측이 계획된 집단 폭행이라고 맞서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주노총 조합원의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장관으로서 분명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들께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집단 행동과 관련해 정부가 단호한 원칙을 갖고 무질서와 무법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있었던 KT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 장애가 발생하며 소상공인들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런 2차 피해에 대해서 KT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화재 직후 작성된 내부 문건을 봐도 배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전화 예약에 의존하는 한 음식점. 사고 엿새째에도 유선 전화는 여전히 먹통입니다. 예약으로 2번씩 돌아갈 때도 있고 1번 돌아갈 때도 있는데 전혀 예약이 딱 끊어졌어요. 사고 이튿날 KT는 회장까지 나서서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분들의 보상 문제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빨리 대책을 만들어서. 그런데 같은 날 KT가 정부 대책회의에 제출한 상황 보고서입니다. 추가 보상, 즉 2차 피해에 대해 SK텔레콤의 보상 수준을 고려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4년 전 통신장애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은 자영업자들의 2차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도 약관에 근거가 없다며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KT가 SK텔레콤의 전례를 언급한 건 자영업자 피해 배상에 소극적인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처럼 동일하게 지금 그렇게 시간 끌면서 제대로 배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배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실제로 사고 일주일이 다 됐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KT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한 곳에서 3곳으로 늘렸을 뿐 2차 피해 접수를 받은 적도 실태 점검을 한 적도 없습니다. KT는 해당 문구가 실무진에서 이뤄진 원론적인 언급일 뿐 실제 검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배상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자동차 유리와 안경 등의 김서림 방지 제품 절반에서 유해 물질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와 CMIT, MIT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구토와 안구, 통증을 유발하고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는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환기가 필요합니다. 가입자가 18만 명에 이르는 군인연금의 허술한 운영이 또 드러났습니다. 수급자가 숨져도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몇 년씩 연금이 지급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18년이나 부정수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인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임모 씨의 집입니다. 시어머니가 받던 시아버지의 군인 유족연금을 시어머니 사망 뒤에도 20달 동안 받았습니다. 2,500만 원이었습니다. 선생님 계십니까? 군인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등으로 며느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 국방부는 시어머니 이름으로 꼬박꼬박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신고를 안 하면 모르죠. 사망 의심자입니다 하고 복지하고 관련된 거는 뜨고 관련 없는 건 또 안 떠요. 안 계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부정수급자 김모 씨. 무려 18년 동안 숨진 아버지 이름으로 군인연금 2억 8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뒤늦게 적발돼 실형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사망자 등에게 새나간 군인연금은 최근 5년 동안 34억 원에 이릅니다. 가족이 사망 사실을 숨기고 잡아떼면 사실상 속수무책. 10년 넘게 지적돼 왔지만 국방부는 적발할 뾰족한 수단이 없지 않냐는 입장입니다. 전 국가적으로 부정수급 관련된 단일 센터를 만들어서 종류에 상관없이 입원을 하면 된다 하는 그 행정 그것도 체계를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군인연금은 해외 도피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매달 4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군인연금은 1973년 이래 지속적인 적자 상태며 해마다 세금 1조 5천억 원가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그동안 남성 공무원만 하던 숙직을 여성도 똑같이 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많아지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생긴 변화인데요. 이에 대한 논란도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홍하경 기자입니다.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어둠이 깔린 한 구청의 당직실입니다. 공사하고 있어서 시끄럽다고 조치해달라고. 이 자치구에서는 2년 전부터 여성 직원들도 남성 동료와 똑같이 밤을 새우는 숙직을 합니다. 어차피 남자분들도 숙직하면 힘들고 여자분들도 숙직하면 힘들고 그건 다 똑같은 거니까요. 남성 공무원들의 부담도 한결 줄었습니다. 남성들이 한 30일에서 40일 사이에 숙직을 한 번씩 하다가 석 달에서 넉 달로 이렇게 텀이 길어지다 보니까 남자들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여성 공무원들도 숙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비율이 40%까지 늘면서 남녀 똑같이 숙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직원 설문 결과 63%가 찬성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50%를 넘어섰지만 여성도 숙직을 하는 부처가 5곳뿐입니다. 여성 숙직을 도입한 곳도 아직 하지 않은 곳도 논란이 많습니다. 여성 자원자를 특정 요일에만 배치하는 식으로 숙직을 도입했다가 반발이 생겨 폐지한 자치구도 있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힘들까요? 밤새고 이제 민원 상대하다가 희망이라도 약간 가서 감수하고 딱 1년 했어요. 공무원 사이에선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고 여성 숙직자의 안전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여성 공무원의 숙직 참여 확산과 더불어 공무원 사회 안에서 남녀의 지위와 권한 등을 더욱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하경입니다.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 송무빈 경비부장이 자신이 승진 검증 대상에서조차 석연치 않게 배제된 것은 불공정한 인사라며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경무관급 고위 간부가 경찰 인사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항명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사 대원들에게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효과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11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을 보면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강남구가 마이너스 0.16%를 기록하는 등 전주보다 평균 0.05% 떨어졌고 서울 전셋값도 0.06% 하락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운행이 제한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 대가 확정됐습니다.
본인 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12월에 발송되는 자동차 세금 고지서와 자동차 정기 검사 안내서에도 관련 내용이 첨부될 예정입니다.